제 이름은 오연자입니다. 남편은 제 아들 영준이가 10살 되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떴고, 저는 시장 좌판에서부터 시작해 억척같이 돈을 벌어 반듯하게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남들은 아들 잘 키워 호강한다지만 다 늙어서도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게 마음 편한 그런 팔자의 여자지요. 그런 제 집에 백수라는 이름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바로 며느리 김유라가 회사를 그만둔 그날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던 건 아니에요. 화려한 것을 너무 좋아하고 씀씀이가 제 기준에서는 조금 해픈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 영준이가 좋다고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맞벌이하며 주말에는 데이트도 하고 젊은 사람들 사는 게 다 저렇구나 싶었지요. 문제는 작년 가을에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헬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거실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니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아들 영준이는 깜짝 놀라 달려가 등을 쓸어주며 왜 그러냐고 달랬죠. 며느리는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나 회사 그만뒀어요. 더는 못 다니겠어. 사람이 무서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직장 내 괴롭힘이라도 당했나 싶어 저도 아들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영준이는 당장이라도 회사에 쫓아갈 기세로 며느리를 다그쳤지만 며느리는 구체적인 설명은 피한 채 그저 고개를 저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냥 다 힘들어요. 나 좀 쉬면 안 될까? 당신만 믿고 좀 쉬게라며 아들 품에 안겨 서럽게 우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제 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여린 녀석입니까? 그래. 고생했어. 그깟 회사 안 다니면 어때? 내가 벌면 되지. 당분간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라며 며느리를 다독이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휴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저도 안쓰러운 마음에 몸에 좋다는 보약을 지어다 먹이고 푹 쉬라며 집안일도 거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디다. 며느리의 휴식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는 건 기본이고 일어나서는 배달 앱으로 비싼 브런치 따위를 시켜 먹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오후에는 필라테스를 간다. 피부 관리를 받는다며 밖으로 나돌았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백화점 쇼핑백이나 고급 디저트 상자를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얘야,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청소라도 좀 하지 그러니.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금세 눈꼬리를 축 내리며 말했죠. 어머님, 저 아직 몸이랑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쉬면 할게요. 그 조금만 더가 벌써 반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 유라 아직 힘든 거 안 보여요? 그냥 좀 두세요. 제가 사람 써서 청소시킬게요라며 아내 감싸기에만 바빴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저건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구나. 제 아들 등골에 빨대를 꽂고 아주 편하게 노는 중이구나.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쳐다보니 생글생글 웃으며 작은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어머님, 이거요. 이게 뭐냐? 그동안 어머님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이제 영준 씨 월급도 올랐고 하니 저희가 어머님 생활비 드릴게요. 이 카드로 시장도 보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철없는 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챙길 줄은 아는구나 싶어 기특했지요. 저는 됐다. 너희나 잘 살아라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는 기어이 제 손에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성의예요. 꼭 쓰셔야 해요라며 애교까지 부리는데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내 아내가 오늘 나한테 생활비 카드를 주더구나. 다 컸다라며 칭찬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유라가 원래 마음은 착해요라고 말했죠. 모든 것이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우편함에 꽂힌 카드사 봉투를 무심코 뜯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 명세서인데 제가 쓴 내역은 시장에서 장을 본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빼곡하게 찍힌 내역들은 도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청담동 헤어살롱 VVIP 케어 45만 원. 압구정 프렌치 레스토랑 2인 디너 38만 원. S백화점 명품관 엘사 가방 할부 6개월 120만 원. 온라인 요가복 쇼핑몰 27만 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생활비 카드로 며느리가 자기 몸치장하고 명품백을 산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저는 당장 명세서를 들고 그날 밤 퇴근한 아들에게 갔습니다. 영준아, 이게 대체 다 뭐냐? 설명 좀 해보거라. 제 고함에 아들은 놀란 얼굴로 명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내용을 훑어보던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너무나 태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 유라가 자기 카드랑 헷갈려서 썼나 봐요. 제가 내일 말해둘게요. 뭘 이런 걸로 화를 내세요, 엄마. 뭐, 헷갈려? 이게 헷갈려서 쓸 수 있는 금액이니? 그리고 내가 화를 내. 아들, 넌 이게 화낼 일이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갚으라고 할게요. 어차피 우리 돈이 그 돈인데 뭘 그렇게 따지세요. 피곤하게. 아들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피곤하게. 제 아들이 저를 피곤한 늙은이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명세서를 탁자 위에 내동댕이 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아들을 완벽하게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들고 있는 며느리의 계획적인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제 아들만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런 냉랭한 기류가 흐르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사돈댁이었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찜찜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이고 사부인.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안사돈의 목소리는 쓸데없이 높고 명랑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를 묻자마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유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사부인, 우리 유라가 시집가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마음고생이 심해서 멀쩡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하고 듣자 하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눈치를 많이 준다면서요? 박서방한테 잘 좀 하라고 아내 기죽이지 말라고 단단히 좀 이르셔야겠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며느리의 직장을 그만두게 했다고요?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며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저희 탓을 하는 겁니까? 게다가 박서방이라니요. 자기 사위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는 그 호칭부터가 거슬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엄마에게 가서는 또 얼마나 다르게 이야기를 전했으면 안사돈이 이렇게 당당하게 저를 가르치려 드는 걸까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안사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사부인, 듣고 계세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갔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눈치를 주면 쓰나요? 우리 유라가 얼마나 여리고 착한 애인데. 박서방이 돈 잘 벌어오면 뭐해요? 아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주니. 그제야 저는 이 모든 상황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며느리 김유라는 저희 앞에서는 스트레스를 핑계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제 엄마에게 가서는 시댁의 구박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양쪽을 완벽하게 속여가며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이 무례하고 몰상식한 여자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돈,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이만 끊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른 채 차갑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 뱀 같은 모녀가 우리 집안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예감이 머지않아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요. 안사돈과의 통화는 제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하나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철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교묘한 거짓말로 무장한 채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모녀 사기단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확신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이 녀석은 제 차가운 태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여전히 제 앞에서 살랑거리며 착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1년에 딱 2번 저희 집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부모님 합동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시부모님 제사까지 제가 도맡아 지내온 지 10수년이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는 명절 음식 몇 가지를 거들게 했을 뿐 중요한 장복이나 제사상 차리기는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며느리가 먼저 나서더군요. 어머님, 올해 제사는 제가 한번 주도해서 해보면 안 될까요? 이제 저도 이 집안 사람인데 언제까지 어머님 고생만 시킬 수 없잖아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내 꿍꿍이가 뭔지 보자 하는 심정이었죠. 내가 하겠다면 그리 하거라. 힘들 텐데 괜찮겠니? 그럼요. 영준 씨한테도 제사 잘 모시는 여자라는 거 보여주고 싶고요. 며칠 뒤 저는 장 보는데 보태쓰라며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문어 한 마리, 좋은 국거리용 한우, 실한 과일과 전 재료까지 사려면 그 정도는 좋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공손히 봉투를 받아들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탐욕의 빛을 제가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았지요.
시간은 흘러 제사 전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저는 전부치기에 여념이 없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일이 제사인데 장은 언제 보러 갈 거니? 제 물음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란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마트 새벽 배송으로 다 주문해 놨어요. 내일 아침 7시면 문 앞에 딱 도착할 거예요. 세상 참 편해졌죠? 라며 너스레를 떠는데 그럴듯한 말에 더는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삿날 아침 7시가 지나고 8시가 되어도 문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며느리를 깨워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죠. 며느리는 눈을 비비며 그제야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제가 주문 실수를 해서 결제가 안 됐나 봐요. 주문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 자기가 잘 보관하고 있다며 안방으로 허둥지둥 들어가 한참을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눈에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돈을 어디에 뒀는지 아무리 찾아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아침 9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이대로는 조상님들께 물 한 잔 못 올리게 될 판이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제 비상금 통장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단골 가게들을 폭풍처럼 돌며 제사용품들을 사모았죠. 아이고, 오 사장. 제삿날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야. 상인들의 걱정에도 대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서 밥을 짓고 탕을 끓이고 동그랑땡과 두부전을 부쳤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제 등 뒤에서 죄송해요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울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 당장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남편과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어 아주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사를 마치고 친척들을 모두 보낸 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정리가 끝난 뒤 아들이 조용히 며느리가 있는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라야, 잠깐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못해 문을 열고 나오자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도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오늘 일 어떻게 된 건지 솔직하게 말해줘. 그리고 어머니가 준 돈 200만 원. 어디에 썼어? 아들의 직접적인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내가 어디다 뒀는지. 김유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몇 년을 살았는데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 바른 대로 말해. 그 돈 어디 갔어? 아들이 단호하게 나오자 며느리는 결국 다른 레퍼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은 친한 친구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너무 딱해서 나중에 바로 갚는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건데 아직 연락이 안 돼요. 당신한테 말하면 화낼까봐 미안해요.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물론이고 아들조차 속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뭔데? 전화번호 대봐. 내가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 아들이 스마트폰을 집어들자 며느리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는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눈물과 적반하장이었죠. 흑흑 당신까지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야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나 실수했어. 제사 망칠 뻔한 거 다 내 잘못이야. 그런데 당신이랑 어머님은 나를 처음부터 도둑 취급하고 있잖아. 갑자기 며느리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집에서 노는 게 그렇게 안 이꼬웠어? 돈 한 푼 못 버는 내가 돈 훔친 것처럼 보여? 당신 월급으로 내 친구 병원비 좀 보태준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당신은 아내보다 친구 아버지가 더 중요해? 이 집에서 나만 이방인이야. 나만 나쁜 년이야. 며느리는 오열하며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능숙한 연기여서 잠시나마 저 사람이 정말 억울한가 싶을 정도였어요. 역시나 마음 약한 제 아들은 며느리의 눈물 공세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야, 그런 뜻이 아니라라며 말을 더듬는 아들의 모습에 제 속은 다시 한번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고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때 닫힌 안방 문틈으로 며느리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안사돈과의 통화였습니다. 아니, 제사 준비를 하다가 내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영준 씨랑 어머님이 나를 도둑으로 내가 시부모님 제사 비용을 훔쳐서 쓴 년이래. 흑흑.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말을 저렇게까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쏙 빼놓고 마치 저희가 합심해서 자기를 괴롭힌 것처럼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논다고 맨날 구박하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돈까지 훔쳤다고 몰아세우는데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나 여기서 살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안사돈의 흥분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들은 것은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뭐? 이놈의 자식들이 감히 내 딸한테 누명을 씌워?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당장 가서 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들 아주 박살을 내놓을 테니까. 박살. 그 험악한 단어가 제 뇌리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다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기꺼이 맞서주리라.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모녀에게 박살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제 손으로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시장 가게 일을 다른 상인에게 잠시 맡기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안사돈의 통화를 엿들은 이상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회사에 출근했고 며느리는 어제 한바탕 울고 난 뒤라 그런지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인가 싶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세가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잔뜩 상기된 얼굴에 안사돈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듯한 기세였죠. 그 뒤를 어제 통화했던 며느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건넸지만 안사돈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안사돈의 눈은 오직 제 아들 박영준을 찾고 있었어요. 박서방 어딨어? 지금 당장 박서방 나오라고 해. 안사돈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꾸했죠. 영준이 지금 회사에 가고 없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하시죠, 사돈. 차분? 지금 내 속이 까맣게 타 죽게 생겼는데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사부인이야말로 참 태평하시네.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지 애미랑 한통속이 돼서 마누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냔 말이야. 막무가내로 쏟아내는 안사돈의 막말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외근을 마치고 잠시 집에 들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왔구나, 박서방. 잘 왔다. 내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뭔데 우리 귀한 딸을 울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는 며느리가 엄마 그만해라며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그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셔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아들이 상황을 수습하려 차분하게 입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성을 잃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거실 전체가 울리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에 그대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고개가 돌아갔던 아들이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왼쪽 뺨에는 시뻘겋게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온갖 멸시와 수모를 견뎌가며 키워낸 아들입니다. 행여나 기죽을까, 남들에게 무시당할까 싶어 회초리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이 금지옥엽으로 키운 내 새끼입니다. 그런 내 아들을 저 미친 여자가 감히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때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내까짓게 월급 좀 번다고 유세야? 우리 유라가 너 같은 놈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안사돈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렸고 며느리는 옆에서 엄마 왜 이래 정말이라며 울먹이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들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억척같이 살아오며 쌓아 올렸던 이성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용암처럼 끓어올라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도착한 저는 찬장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스테인리스 쟁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죠. 제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거실 중앙의 고급 장식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가 결혼할 때 혼수라며 해온, 그래서 애지중지 매일같이 닦고 또 닦던 비싼 크리스털 장식품들과 아들이 손님 접대용으로 사놓은 고가의 양주병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쟁반을 야구방망이처럼 휘둘렀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쿵. 크리스털 백조가 박살나고 수십 년 묵은 양주병이 깨지며 독한 알코올 냄새가 거실에 진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며 비명을 질렀고 안사돈과 아들은 경악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다시 들어 며느리가 아끼는 이탈리아제 화병을 내리쳤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 세트를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온 집안이 유리 파편과 술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쟁반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하는 쇳소리가 그날의 마침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은 세 사람을 차례로 둘러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가. 제 목소리에 안사돈과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너희 모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발 하나라도 다시 들여놓을 생각 마.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준, 너, 이 여자랑 오늘부로 끝이야. 이 애미 말 똑똑히 들어. 이혼해. 당장. 제 말은 명령이었고 선전포고였습니다. 제 아들의 뺨 한 대 값으로 저는 저 가증스러운 모녀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의 두 번째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선포에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안사돈은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난장판이 된 거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유라 역시 더는 눈물 연기를 할 생각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죠. 아마 제 평생 처음 보는 모습에 충격이 컸을 겁니다. 늘 인자하고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가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안사돈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정신? 그래, 나 제정신이다. 내 아들 뺨에 손 찍어 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치고는 아주 제정신이지. 한 번만 더 묻겠다. 당장 안 나가?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을 구두발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바삭하는 소리가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가 아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요.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네.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붉게 부어오른 제 뺨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아들 역시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가 끝났다는 것을요. 안사돈은 딸이 매달려도 아들이 미동도 없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라야, 가자. 이런 미친 집구석에 더 있다가는 우리까지 어떻게 되겠다. 가 얼른. 그렇게 두 모녀는 마치 도망치듯 비명과 고함만 남긴 채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과 술 냄새, 그리고 깨진 유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해서.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붉은 뺨을 제 거친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니다.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아들아.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니? 사람 한번 믿어준 게 죄야? 아내를 감싸준 게 죄야? 아니, 잘못은 저런 것들을 집안에 들인 이 애미한테 있고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게 있는 게야. 그러니 너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저는 제 소매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대신 이것만 기억해라. 오늘 내가 맞은 이 뺨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다고. 다시는 오늘 같은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는 독해지고 단단해져야 한다. 알겠니? 제 말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아들의 그 눈물은 끔찍했던 결혼 생활의 종지부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들을 진정시킨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24시 용딸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제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안방에 있는 여자 물건 전부, 옷까지, 화장품, 가방, 잡동사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싸서 착불로 보낼 겁니다. 주소를 불러주며 저는 안사돈의 집 주소를 정확히 읊었습니다. 네, 지금요? 부부싸움이라도 하셨어요? 그런 건 아실 필요 없고 1시간 내로 도착 가능합니까? 추가 요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이삿짐 센터 사장도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사모님. 곧 출발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 없었죠. 내 모든 짐은 내 엄마 집으로 보낸다. 착불이니 알아서 받아라. 이 집 비밀번호는 바꿀 것이고 앞으로 내 아들 눈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서 어머니 이렇게까지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준아, 썩은 뿌리는 빨리 도려내야 하는 법이다. 어설프게 동정심을 보였다가는 저것들은 거머리처럼 다시 달라붙을 게야. 이 애미가 왜 시장 바닥에서 오연자 여사로 불리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줄 참이다.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정말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고 저는 안방을 가리키며 저 방에 있는 여자 물건 싹 다 빼주세요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제 기세에 눌려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명품백과 옷들이 쓰레기처럼 큰 상자에 담기는 모습을 저는 팔짱을 낀 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집은 휑했지만 공기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아들과 함께 치우고 나니 아들의 얼굴에 아직도 수심이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아직도 며느리에 대한 미련 혹은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겠죠. 저는 이 혼란을 확실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아들 앞에 그 봉투를 내려놓았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가 직접 보거라.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개월 동안 며느리가 제 명의의 생활비 카드로 쓴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명세서를 넘기는 아들의 얼굴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피부과 시술, 해외 직구 그가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을 시간에 그의 아내는 남편의 돈이 아닌 시어머니의 카드로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유라가 쓴 거라고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게는 자기 카드랑 헷갈렸다고 말했겠지. 하지만 이게 과연 한두 번 헷갈려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니? 영준아, 이 애미는 내가 이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꾹 참아왔다. 하지만 오늘 내가 그 어미에게 뺨을 맞는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내 아들을 저런 기생충 같은 것들에게 시달리게 할 수는 없다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명세서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배신감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내역서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며느리의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파헤쳐 제 아들이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도록 만들어줄 참이었습니다. 판은 이제 막 뒤집어졌을 뿐이니까요.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에게 첫 번째 증거를 보여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어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법정에서는 눈물이나 분노가 아닌 냉정한 증거만이 힘을 발휘하는 법이었죠.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보다 한 수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시장통에서 알고 지낸 마당발 정보상회의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은 시장의 웬만한 대소사는 물론이고 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까지 꿰고 있는 사람이었죠. 최 사장, 나 오연자야. 사람 하나 좀 알아봐줘야겠어. 아이고, 오 사장님.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누구를요? 내 며느리, 김유라. 그리고 그 어미까지. 돈 문제, 행적, 과거, 뭐든 상관없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줘. 돈은 걱정 말고 업계에서 제일 확실하고 입 무거운 사람으로 구해줘. 최 사장은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느꼈는지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사장님. 바로 수소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최 사장은 제 가게로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는 실력 좋기로 유명한 흥신소 소장이었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연자 여사님 되십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남자는 군더더기 없이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며느리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내 며느리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유책 사유를 확실하게 잡아야겠습니다.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특히 돈 문제, 그리고 석연치 않은 과거 행적들 위주로요. 저는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착수금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품 안에 넣었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무심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눈빛에서 저는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제게 넘어왔습니다. 소장을 고용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첫 번째 중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녁 무렵 제 가게로 다시 찾아와 작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따님, 김유라 씨의 채무 내역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1금융권 은행 대출은 물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심지어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내역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몰래 끌어다 쓴 빚은 자그마치 1억 원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보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 돈을 대체 다 어디에 쓴 겁니까? 아들의 질문에 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와 단체 채팅방 활동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투자 실패로 대부분의 돈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사 비용으로 줬던 200만 원은 친구 수술비가 아니라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돌려막기 자금이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채무자들 중에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소액으로 빌린 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더군요. 소장은 며느리가 지인들과 나눈 차용증과 메신저 대화 캡처본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 뒤에 이런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며칠 뒤 소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소장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유라 씨의 대학교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연금 가입 내역 증명서고요. 소장은 서류를 우리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아들과 함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서울에 있는 명문사립대 영문과 출신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 회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었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지적인 모습에 반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졸업 증명서에 찍힌 학교의 이름은 서울이 아닌 지방의 한 전문대학이었습니다. 학과 역시 영문과가 아닌 관광과였죠. 성적 증명서에는 C와 D 학점이 가득했습니다. 간신히 졸업 기준만 넘긴 수준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력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통해 확인한 며느리의 경력은 대기업 정규직 비서는커녕 단 3개월짜리 파견직 인턴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 학벌, 경력, 재산. 며느리 김유라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눈앞에 증거로 펼쳐진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완벽한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독한 진실이 제 아들을 저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테니까요. 저는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증거들 이혼 소송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군요. 이제 안사돈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봐 주십시오. 저 딸을 저렇게 키운 어미가 평범할 리가 없겠죠.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패는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어떤 발악을 하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제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진실의 조각들을 손에 쥐고 나니 제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차가운 확신으로 변했고 아들 영준이 역시 더 이상 눈물이나 흘리던 연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담은 서류들을 밤늦도록 함께 읽으며 우리는 단순한 모자, 관계를 넘어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견고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죠.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마지막으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악어의 뱃속이 궁금하다면 악어가 입을 벌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악어는 저희의 기대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고 아주 크고 뻔뻔하게 입을 벌렸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등기후 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들이 먼저 칼을 빼어든 것이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아들과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들이 소장에 적힌 내용을 차분히 그러나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김유라, 피고 박영준. 청구 취지. 첫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 50%를 이전하라.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 뺨을 때리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자신들의 잘못은 쏙 빼놓고 아파트 절반의 위자료 3억이라니요.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도 이 정도면 가히 예술의 경지에 이른 셈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청구 원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편의 막장 소설과도 같았어요.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이래 시어머니인 오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인격 모독에 시달려왔음. 원고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했음에도 시어머니는 원고를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매도하며 정신적인 괴롭게 했음. 사건 당일 원고는 시어머니와 피고의 합작에 의한 일방적인 구박을 견디다 못해 친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시어머니는 집안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이며 원고와 원고의 모친을 내쫓았음. 이러한 피고와 그 직계존 속의 부당한 대우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며 하세상에 아들은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소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뻔뻔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교묘하게 비틀고 부풀려 저희 모자를 천하에 둘도 없는 악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이혼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 최대한의 재산을 뜯어내는 것. 저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저희의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신우이 그러니까 영준이 고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겨우 연락하던 사람이었죠. 옳게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요즘 영준이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요, 형님? 별일 없어요. 별일이 없긴. 오늘 유라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애가 얼마나 울던지 내 마음이 다 안 좋더라. 옳게 성격에 오죽했으면 애를 내쫓았을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게다가 듣자 하니 영준이가 가람이 났다며?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유라를 내쫓은 거라는데 사실이야?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이라니요. 제 아들은 평생 여자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성실하고 반듯한 아이입니다. 저들은 이제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며 제 아들과 저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친척이란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소문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법이지요. 형님, 지금 하신 말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라가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애가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시집와서 돈 못 번다고 올케한테 구박받고 영준이는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가서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올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영준이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저는 제 아들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님 귀에 들어간 그 모든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 직접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제게 이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른 친척들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몇 통 더 걸려왔습니다. 저는 일일이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라고만 말했죠. 이 진흙탕 싸움에서 함께 더러워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최고의 창이 필요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 소송이라면 첫손에 꼽히는 가장 비싸고 가장 독하다는 평을 듣는 법무법인이 그곳에 있었죠. 평범한 시장 상인인 제가 평생 와볼 일 없을 것 같은 온통 대리석과 유리로 된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약된 상담실로 안내받았고 잠시 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백승희. 이 법무법인의 이혼 전문팀을 이끄는 에이스 변호사였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었을까. 칼같이 다려진 검은색 정장의 안경 너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군더더기 인사 없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내민 서류 뭉치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측이 보낸 소장,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며느리의 채무증명서, 허위 학력 증명서, 카드 내역서, 그리고 정리한 보고서까지. 상담실에는 서류 넘어가는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 변호사는 엄청난 속도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제가 더 긴장이 될 정도였죠. 모든 서류를 다 읽은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썼군요. 그녀의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드님께서 준비하신 증거들이 워낙 명백하고 확실해서 이 소송은 우리가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아들을 잠시 쳐다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박영준 씨,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냥 이기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시작했을까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저들이 요구한 위자료 3억이요? 오히려 우리가 저들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아내고 어머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들어갈 겁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던진 진흙을 10배의 오물로 되돌려 주겠습니다. 이길 수 있냐고 물으셨죠? 아니요. 우리는 저들을 아주 처참하게 박살을 내드릴 겁니다. 그녀가 박살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저는 제 등 뒤에서 섬광이 터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수임료는 제 가게 권리금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창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저는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이 잡힌 날 저는 아들보다 먼저 일어나 정갈하게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비장함보다는 오히려 어떤 결말이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아들은 긴장한 듯 손을 꼼지락거렸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백 변호사만 믿고 우리는 입 다물고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좁고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김유라와 안사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두 모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에 값싼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상처받은 피해자입니다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모습이었죠.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백 변호사의 충고대로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자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며느리가 시댁에서 얼마나 많은 서름과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원고 김유라는 피고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원고의 모친이 딸을 걱정에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는 온갖 기물을 파손하며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두 사람을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비인격적인 처사이며 저는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백 변호사는 미동도 없이 마치 재미없는 영화를 보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상대 변호사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대 변호사의 열변이 끝나고 조정위원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하자 백승희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상대 측 변호사님의 감동적인 소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에 기반한 사실을 좀 보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는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조정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원고 김유라 씨가 저희 의뢰인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본인 명의와 타인 명의로 생성한 총 1억 원 상당의 채무 내역 증명서입니다. 대부분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빚입니다. 백 변호사의 말에 조정실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죠. 조정위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원고 김유라 씨가 시어머니인 오연자 여사님의 생활비 카드를 3개월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내역입니다. 명품 구매, 피부과 시술 등으로 약 1,000만 원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원고가 피고 박영준 씨에게 자신을 서울 명문사립대 졸업생이자 대기업 비서 출신이라고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한 명백한 증거자료, 즉 실제 출신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입니다. 백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며느리와 안사돈의 고개는 점점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것과 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제가 과격하게 행동한 점을 물고 늘어져 상황을 뒤집어 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횡설수설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과 기물을 파손한 일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순간 백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요. 원고의 상습적인 기망행위와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혼인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자꾸 저희 의뢰인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으시니 그날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백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깨닫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날 안사돈이 쳐들어와 난동을 부릴 때 제가 혹시 몰라 거실 탁자 밑에 켜두었던 녹음기 파일이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조정실의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박서방 어딨어? 지금 당장 박서방 나오라고 해. 내가 뭔데 우리 귀한 딸을 울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조정실에는 안사돈의 날카롭고 천박한 고성이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그리고 이어지는 그 소리. 짝! 선명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조정위원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죠. 녹음 파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나가. 너희 모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박영준. 너. 이 여자랑 오늘부로 끝이야. 이혼해. 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끝으로 녹음은 끝이 났습니다. 조정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상황이 누구의 말이 진실이었는지가 이 짧은 녹음 파일 하나로 명백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무력을 행사한 쪽은 저희 의뢰인이 아니라 원고의 모친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집안에 쳐들어온 장모에게 뺨을 맞는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후 가해자들을 집에서 내보낸 것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어미의 정당방위입니까? 상대 변호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조정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희 쪽이 아닌 상대 측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양측 변호사님들끼리 추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세요. 더 이상 조정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의 패소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등 뒤에서 안사돈의 나지막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이제 막 시작된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을 즐기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정기 일에서 완벽하게 참패한 후 저들이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법이니까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법정 밖에서 저희를 괴롭히기 위한 최후의 수단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비열하고 추잡했지만 오히려 제 아들 영준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 로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처해라. 절대 엮이지 말고 회사 규정대로 처리해라고 말해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전해들은 상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도는 손으로 직접 쓴 조잡한 피켓을 들고 아들의 회사 1층 로비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피켓에는 바람나서 조강지쳐버리는 파렴치한 박 과장. 아들 편만 드는 악독 시어미, 천벌을 받아라. 그 같은 자극적이고 유치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모녀는 로비에 앉아 엉엉 소리를 내어 울며 지나가는 직원들을 붙잡고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호소했습니다. 회사 로비는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북적였고 아들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불륜남이자 불효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이제 제 아들은 예전에 물러터진 박영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로비로 내려가 그 광경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두 모녀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섞는 대신 곧장 보안팀에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팀장님, 외부인이 회사 건물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벌이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즉시 퇴거 조치해 주십시오. 저분들은 현재 저와 법적 분쟁 중에 있는 당사자들로 명백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불응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들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처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두 모녀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들을 끌어내려 하자 안사돈이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자 아들은 지켜보던 동료들과 직원들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소란을 피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상황은 저를 음해하기 위한 저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대처에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오히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고 두 모녀의 막무가내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인지를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내에서 아들을 동정하고 응원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막다른 골목에 쥐가 날린 회심의 일격은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회사에서의 소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바로 저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었죠. 며칠 뒤 늦은 밤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굳게 닫힌 가게 셔터 너머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유라예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따라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빗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네. 셔터를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게 불을 끄고 어둠 속에 가만히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 며느리였던 제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평범한 시어머니였다면 비를 맞으며 저렇게 애원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다른 거 바라지도 않을게요. 그냥 예전처럼 살게만 해주세요. 제가 평생 어머님 발 씻겨드리며 종처럼 살게요. 제발요. 종처럼 살겠다니. 그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불리해지니 이제는 동정심을 무기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들의 거짓과 기만에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죠. 저는 조용히 가게 안쪽의 작은 쪽방으로 들어가 문을 셔터를 쿵쿵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질 때까지 저는 어둠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흥신소 소장에게서 마지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서류 뭉치는 그간 우리가 모아온 모든 증거의 활용점정과도 같았죠. 저는 아들을 제 가게로 불러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마지막 진실을 펼쳐 놓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추악하고 기만적이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어미 안사돈 최 여사의 실체였죠. 늘 자신을 강남에 숨은 자산가인 양 행세하고 입만 열면 내 딸이 어떤 집안 딸인데를 외치던 최 여사. 그녀가 살던 번쩍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자가가 아닌 월세 500만 원짜리 단기 임대 속칭 깔세였습니다. 심지어 그 월세마저 석 달이나 밀려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아들에게 은근히 집 평수를 넓히라며 압박하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딸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여러 사채에 손을 댄 상태였고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는 돈을 갚지 않아 몇 차례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가 간신히 합의한 전력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어미의 그 딸. 썩은 뿌리에서 썩은 열매가 열리는 것은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제 아들은 마지막 보고서를 읽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의 미련이나 동정이 아닌 완전한 경멸과 혐오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죠. 영준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이 서류는 법정에 내지 않을 생각이다. 제 말에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어머니? 이것까지 있어야 저 사람들이. 아니, 이건 우리가 저들을 이기기 위한 증거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저들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무기다. 법정에서는 우리가 이미 가진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쳐. 이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는 거다.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봉투에 담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고 저는 그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신에게, 부처가 있다면 부처에게 이 모녀의 죄를 고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게 해달라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조정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높은 법대 위에 앉은 판사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상대 측은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패잔병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백승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며느리 김유라의 기망행위와 채무, 가리고 안사돈의 행동이 이 혼인을 어떻게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백 변호사와 아들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판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이 아이의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여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평생을 장사하며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무식한 여자입니다. 법 같은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제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는 압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안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 박영준이를 낳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서 홀로 키웠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옷, 좋은 음식 못 해줘도 행여나 아버지 없다고 기죽을까, 남한테 무시당할까 싶어 회초리 한 번 들지 않고 키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집에 와서 잠든 아들 얼굴 보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키운 제 아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 나왔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 김유라는 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속였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의 어미는 그런 제 아들의 뺨을 제 눈앞에서 때렸습니다. 저는 뺨을 때리는 신용을 하며 짝 소리를 입으로 냈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제 심장에 박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판사님, 저들은 저희에게 아파트 절반과 위자료 3억을 달라고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판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은 제 아들과 원고석에 앉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의 뺨 한 대 값은 과연 얼마입니까? 저는 제 아들 뺨 한 대 값이 저 여자의 남은 인생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아들의 억울함을, 이 어미의 피눈물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이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1. 원고 김유라와 피고 박영준은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가 앉은 자리에서 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은 계속되었습니다. 3. 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의 상습적인 기망행위와 과도한 채무, 그리고 원고의 모친이 피고에게 가한 부당한 유형력 행사 등 원고 측에 있음을 인정한다. 4.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오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980만 원을 오연자에게 반환하라.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상. 땅, 땅, 땅. 판사가 의사봉을 3번 내리치는 소리는 제게는 승리를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완벽한 승리. 아니,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게 된 것은 물론 오히려 위자료와 부당이득금까지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와 아들, 백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복도를 지나는 순간 등 뒤에 법정 문이 열리며 며느리와 안사돈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한가운데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내 돈, 내 아파트. 안사돈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며느리는 실성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며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하하, 끝났어. 다 끝났어. 흐흐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은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의 값일 뿐이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날 저녁 아들과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졌던 장식장 대신 작은 화분이 놓인 거실은 어색할 만큼 넓고 고요했죠.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상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던 아들이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어머니까지 힘들게 해드렸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아들의 그릇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됐다. 이제 와서 지난 일 얘기해서 뭐 하겠니? 다 잊어버려. 사람은 살면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하는 법이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지. 이제 너도 배웠을 게야. 세상에는 내 진심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 비싼 수업료 헛되이 쓰지 않으면 그걸로 된 게다. 제 말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자는 더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을 채우는 그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저희 집에 평온이 찾아온 것입니다. 며칠 뒤 주말을 맞은 아들이 제게 외출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좋은 데 가서 식사해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아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시장 좌판과 가게 주방이 세상의 전부였던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죠. 어색해하는 저를 보며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이런 데서 호강 좀 하셔야죠.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유람선이 지나가고 강물은 윤슬을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창밖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제 앞에 작은 비단 주머니를 하나 내밀었어요.
어머니 선물이에요.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고운 빛깔의 옥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과하게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은 딱 제 나이에 어울릴 법한 단아한 반지였죠. 이게 뭐냐, 비싼 걸.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였어요. 이젠 제가 어머니 든든한 아들 노릇 제대로 할게요. 항상 감사해요, 어머니.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직접 옥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제 거칠고 마디 굵은 손가락에 끼워진 옥반지가 어색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뜨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지난 모든 고생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 아들아라고 말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눈물이 보일까 봐서요. 시간이 흘러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안사돈은 위자료와 부당이득금을 갚지 못해 결국 자신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마저 압류당했고 사기 전과까지 더해져 더 이상 예전처럼 남을 속이며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완벽한 인과응보였죠. 아들은 예전보다 말이 줄었지만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고요. 그렇게 평온한 주말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이 거실에서 과일을 깎는 제 옆에 와서 쭈뼛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기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 있냐? 아니, 그게 어머니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아들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었어요. 회사 동료인데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많이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요. 아들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수줍은 표정에서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인지 이 어미도 한번 봐야겠구나. 예쁘더냐? 제 농담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을 이겨낸 땅에서 더 힘차게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모자의 삶도 이제부터는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봄날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